얘들 안녕. 실전 2회 사회문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2회도 이제 한 두세 개만 하면은 또 실전도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개념학습 부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개념학습을 초스피드하게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 근데 개념학습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배워놓는 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는 일단 편하니까. 그리고 다음 주쯤에 뭐 기출도 역시 분석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따로 보내기로 할게요. 안 그러면 뭐 분석돼 있는 거를 드릴 수도 있겠고요. 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전 2회 사회문화 제목이 고전학파 케인스의 통화이론인데, 일단 누가 무슨 얘기 했는지, 그쵸? 여기서 학파, 어느 학자의 주장이 나오니까 걔네들의 어떤 차이점, 공통점, 얘네들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런 특징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목이 통화이론,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 우리가 경제용어에서 통화량이라는 건 뭔가 돈이 잘 굴러간다. 그쵸? 돈이 잘 쓰일 수 있게 유통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건데, 이제 통화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통화량이 줄 때도 있고, 그럼 통화량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통화량을 늘리고 줄어드는 그 이유, 뭐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이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지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봐주시면은, 이 글은 화폐가 가진 상대적인 가치를 밝히면서 고전학파와 케인스의 통화이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전학파와 케인스의 통화이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에서처럼.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화폐는 가치의 척도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쵸? 뭐, 맨 처음부터 화폐가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물건과 물건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물교환 형태로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환하면서 그러한 가치를 따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불편하잖아. 물물 교환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이 물건과 이 물건의 가치가 맞는지 또 그걸 하나하나 대응시켜야 되고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이제 화폐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가치의 척도나 저장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폐가 늘어나자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보딘이라는 사람은 화폐 수량설을 주장을 합니다. 화폐 수량설은 뭐냐면 화폐와 물가는 비례관계에 있다. 즉 화폐가 늘어나면 물가도 상승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고전학파는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그러면 보딘이 화폐 수량설을 주장했고 고전학파도 화폐 수량설을 주장했구나.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중상주의를 비판을 했습니다. 화폐 수량설을 거시적 관점에서 정리하려는 노력도 있었는데, 피셔는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의 곱은 명목 GDP와 일치한다라는 교환방정식을 고안을 했고요. 피셔는 교환방정식을 고안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마셸은 통화의 수율을 중심으로 통화 보유 비율을 의미하는 K값을 사용한 현금 잔고 방식을 고안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는 보딘은 화폐 수량설 주장했고 고전학파도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해서 중상주의 비판했고, 피셔 같은 경우는 뭐를 이거 밑줄거나 교환 방정식을 고안했고, 마셸은 현금 잔고 방정식을 고안했다. 그쵸? 각각 뭔가를 주장했구나. 일단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고, 이들 방정식은 즉 피셔가 주장했거나 마셜이 주장했던 이 방정식들은 통화량 조절 수단이 있으면 물가를 조절하고 경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얘네 피셔든 마셜이든 얘네들의 공통점은 통화량 조절이 수단이 있으면, 즉 통화량을 조절하면 물가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경기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의 공통점이야. 물론 다른 방정식을 사용하긴 했지만 얘네들의 공통점. 그에 따라 고안된 가장 강력한 통화 조절 수단이 이제 정부의 금리 정책인데, 근데 정부의 금리 정책에 따라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생겼어요. 생겼는데 케인스는 이것이 현금에 대한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케인스의 주장으로 봐서는 이제 정부의 금리 정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즉 투기적 수요 때문에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는 때에 따라서 금리 정책보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게 케인스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각각 주장하는 것들이 뭔지를 보는 게 이 지문에서는 관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 1문답. 어떤 상품의 가격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거고요. 이 비율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교환을 하는 비율인 거니까, 그쵸? 상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라고도 한다. 물물 교환을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N개의 상품이 있으며 N개에서 뭐 2개를 뽑는 그 조합만큼의 또 상대 가격, 그쵸? 2개에 해당되는 그 상대 가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경제체제는 상품의 수가 많아지면 작동하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물 교환 같은 경우는 상품 수가 많아질수록 얘를 물물 교환하려면 어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대 가격을 매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화폐를 모든 상품과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고정시킴으로써 가격의 척도나 저장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화폐라는 거에 어떠한 가치, 의미, 얘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답. 그렇지만 화폐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대부터 화폐로 사용된 금의 경우 희소성이 커지자 그 가치가 커지자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정복으로 페르시아의 금이 유입되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기도 했대요. 그쵸? 이는 상품들의 가격이 변한 것인 동시에 화폐의 가치가 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 괄호친 부분, 얘를 통해서 화폐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상품들의 가격이 변한 것인 동시에 화폐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인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뭐 금이 귀했을 때는 뭐 그 가격이 이랬을 수도 있고, 금이 안 귀하고 금이 이제 너무 많아졌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또 이제 가격이 또 다르게 매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변할 수 있어요. 16세기 보디는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화폐용 금의 양이 물가 비례적 관계에 있다라는 화폐 수량설을 주장합니다. 보디는 뭘 주장했다고요? 밑줄 화폐 수량설을 주장했어요. 그럼 화폐 수량설이 뭔데? 말 그대로 화폐용 금의 양이 물가 비례적 관계에 있다. 즉 화폐 수량설, 화폐의 양이 커질수록 물가도 커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양과 그 물가를 뭘로 본 거예요? 비례적으로 본 거예요. 이후 18세기에 고전학파라고 불리는 초기 경제학자들은 무슨설,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해서 당시 주류를 이루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했대요. 그러면 결국은 고전학파라고 불리는 초기 경제학자들, 고전학파는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했다라는 거, 화폐 수량설을 이제 찬성했다는 거죠. 보디는 화폐 수량설을 주장했다는 거죠. 결국 뭐 비슷한 애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을 했대요. 중상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중상주의가 18세기에 이제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었나 봐요. 중상주의자들은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용 기금속을 부의 기본으로 봤어요. 이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특히 국가의 부는 무역 흑자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역 흑자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펼쳤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역 흑자, 무역을 많이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본 거죠. 이에 대해 고전학파는 무역 흑자로 인해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역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돈들이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막 늘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연스럽게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실제로 영국과 중국 등에서 무역 흑자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고전학파의 주장은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가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을 뭐했어? 비판했잖아. 그치? 왜냐면 중상주의 정책은 뭐였어? 무역 흑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부를 축적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부의 기본이라고 본 거잖아. 근데 고전학파는 그거를 반대했다라고 했어요. 왜? 무역 흑자로 인해서 그렇게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화폐 가치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내 물가는 상승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었대. 그래서 고전학파의 주장은 힘을 얻었다. 그죠? 그래서 화폐의 상대적 가치와 화폐 수량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고전학파의 주장에 힘이 실어지고 중상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이제 꺾이겠죠. 그래서 화폐의 상대적 가치와 화폐 수량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3문답.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거시경제 관점에서 크게 바라보면 이 관점에서 지지하는 것이 바로 피셔의 교환방정식이래요. 이 교환방정식은 경제체제 내 어느 정도의 통화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피셔는 뭘 주장했다고요? 교환방정식을요. 통화는 여러 번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명목 GDP가 이제 보면 당해 연도 최종 생산물의 수량의 당해 연도 시장 가격을 당해 연도 최종 생산물의 수량의 당해 연도 시장 가격을 곱하여 산출되는 GDP가 명목 GDP래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공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명목 GDP는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 M과 V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그럼 한마디로 GDP는 뭐라는 거야? MV라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는 뭐예요? 일정 기간 통화가 평균적으로 사용된 횟수를 나타낸 값이 통화 유통 속도래요. 그쵸? 그래서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를 곱한 값이 명목 GDP래요. 그럼 명목 GDP는 물가 수준과 모든 재화 서비스의 총거래량을 곱하여도 명목 GDP가 된대. 그럼 결국은 명목 GDP의 공식을 이제 따로따로 두 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통화량 곱하기 통화유통 속도다. 그 다음 또 물가수준 곱하기 모든 재화 서비스의 총거래량이다. 이게 다 명목 GDP의 공식이야. 그럼 결국 명목 GDP는 뭐야? MV는 그 다음 뭐야? PT다. 그쵸? 요 MV는 PT다. 이렇게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명목 GDP의 공식인 겁니다. 보통 T 요거 그쵸? 모든 재화 서비스의 총거래량 T는 실질 국민소득 Y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대용할 수도 있대요. 그쵸? 그러면 T에다가 Y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MV는 PY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피셔는 V가 뭐였어요? 요거 V가 구조적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체로 얘는 V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막 변동이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 T는 요 T 그쵸? 모든 재화 서비스의 총거래량인 이 T는 기술력이나 고용과 같은 생산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봤대요. 그러면 한마디로 V나 T는 거의 이제 뭐 변동이 없는 애라고 보면 돼. 따라서 통화량 M은 남은 건 이제 M이랑 P인 거죠. 통화량 M은 물가 수준 P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는 거인 거야. 그치? 왜냐면 V랑 T는 거의 이제 뭐 안정적이거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쵸? 그 얘기입니다. 이 방정식은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통화량은 물가 수준과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정식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이제 중상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제 화폐, 무역 흑자로 인해 화폐가 필요 이상, 그러니까 무역 흑자로 국가의 부는 무역 흑자에서 오는 거라고 이제 본 거였었고, 그 다음 고전학파는 이제 중상주의를 왜 비판했어? 흑자를 하게 되면은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되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고 본 거죠. 그쵸? 그게 이제 고전학파였고, 그 다음 피셔의 교환방정식에서는 얘는 통화량에 집중을 한 거야. 그래서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방정식은 피셔의 교환방정식, 그쵸? 얘의 의미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는 교환방정식은 경제체제 내 어느 정도의 통화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무슨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통화량에 집중을 해서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방정식인 거예요. 자, 4문답. 피셔의 이런 교환 방정식이 통화의 공급을 중심으로 했다면, 그쵸? 통화의 공급을 중심으로 했다면, 마셜은 통화의 수요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게 얘네 둘의 차이야. 물론 얘네 둘의 공통점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미리 맛봤지만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는 둘 다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피셔나 마셜이나. 근데
얘네 둘의 방정식의 차이는 교환 방정식은 통화의 공급에 중심을 둔 거고 마셜은 통화의 수요를 중심으로 둔 거예요. 체크해두세요. 그래서 마셜은 현금잔고 방정식을 고안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PC의 교환 방정식은 뭐였어요? V나 T는 거의 안정적이기 때문에 M이나 P 얘네들의 비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통화량과 물가 변동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환 방정식이야 얘는. 근데 현금잔고 방정식은 그럼 뭐냐? 마셜이 주장한 거.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통화량은 M은 명목국민소득 즉 이퀄 명목국민소득은 뭐와 같아요? 물가 수준 P와 같은 거예요. 얘와 실질국민소득 Y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 M은 PY가 되는 겁니다. 그쵸? 마셜은 여기에 경제 주체들이 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장래일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화폐 보유 비율 K가 높을수록 더 많은 통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 M은 PY 였잖아요. P 곱하기 Y였잖아. 근데 거기에 K라는 화폐 보유 비율 그쵸? 얘를 이제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M은 K 곱하기 P 곱하기 Y로 나타내었다. 이게 이제 마셜의 현금잔고 방정식이요. 왜냐면은 이 K라는 거 화폐 보유 비율, 즉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그러한 동기, 그쵸?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그 비율을 여기다가 이제 넣은 거죠. 그쵸? 그거에 따라서도 통화량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를 PC의 방정식 MV는 PY에 대입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 M에는 KPY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러면 M은 KPY면 결국은 이 V는 어떻게 되는 거야? K는 통화유통속도 V의 역수가 된다. 그쵸? M이 KPY면 이 V는 결국은 K는 어떻게 돼? 결국은 이 V 하나 남잖아, 옆에. 그러면 결국은 이 K는 V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K는 V분의 1. 즉, 역수라는 건 우리가 보통 2의 역수가 2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M은 KPY, 얘랑 피셔의 방정식 MV는 PY, 얘랑 이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V라는 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K라는 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V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역수가 된다. 그러므로 K값이 크다는 것은 통화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면 결국은 이 V라는 게 통화 유통 속도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K는 V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K가 커질수록 유통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지. 유통 속도는 떨어진다는 거니까 유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쵸? 역수의 관계니까. 그쵸? 역의 관계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현금잔고 방식은 교환 방정식과 달리 화폐 보유 동기에도 주목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통화량에 따라 그러니까 현금잔고 방식은 교환 방정식과 달리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한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화폐 보유 동기, 이게 화폐 보유 동기였잖아. K, 그쵸? 이거에 집중을 한다. 화폐 보유 비율에 집중을 한다. K를 적용시킨다라는 데에 차이가 있어요. 현금잔고 방식과 교환 방정식은요. 교환 방정식은 피셔 거였죠. 현금잔고 방식은 마샬 거였죠. 즉 마샬의 현금잔고 방식은 화폐 보유 동기에도 주목한다라는 점에서 교환 방정식과 차이가 있어요. 있지만 둘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된다라는 건 두 방정식의 공통점입니다. 체크. 그래서 여기까지 마샬의 현금잔고 방정식의 내용과 의미였어요. 5문단 가볼게요. 피셔와 마셜의 방정식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물가와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점이 아까 뭐였어요? 뭐라고 그랬어?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된다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통화량만 잘 잡으면 물가 경기 조절도 가능하다라고 본 거지. 얘네 둘은. 그쵸? 이를 바탕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이 고안되었는데 이들이 이제 강력하게 얘기한 게 뭐였냐면 기준금리였습니다. 그쵸?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여러분들, 매달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로 한 나라의 금리체계의 중심이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높이면,
사람들은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왜 채권을 보유하는 게? 채권은 증권인 거잖아. 그러면 이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왜 이득이 되겠어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채권 보유가 늘고 그에 따라 통화량이 감소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제 유통이 안 되니까 계속 보유만 하고 있으니까 쟁여만 두니까.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채권을 현금화하는 양이 반대로 늘기 때문에 통화량이 뭐돼요? 증가한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표를 나타내면 이와 같죠.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높아지니까 이거는 이 부분엔 없지만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이 써놨죠.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보유도 그만큼 쟁여놓으려고 하겠죠. 왜냐면 값어치가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화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도 떨어지고 채권 보유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현금화가 높아지겠죠. 이제 그걸 팔 테니까, 채권을 팔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통화량은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는 거야. 돈이 막 유통이 된다는 거야. 현금화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통화량이 자연스럽게 이제 시중에 돈거래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량의 조절과 그를 통한 물가 경기의 조절은 실제 경제에서도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준금리를 통한 이러한 통화량 조절이 이제 괜찮다고 봤어.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 상태가 일어났죠. 아주 이제 막 폭탄이 일어난 거야. 이제 쫄딱 망한 거야.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금리 정책도 속수무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통화량 조절 수단으로서 금리 정책. 그쵸? 이거는 이제 피셔 마셜의 방정식에 의거해서 통화량이 물가와 물가 조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제 정책 수단으로 내세운 게 기준금리였는데,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량의 조절이 조절과 그를 통한 물가 경기의 조절이 어느 정도 성공하나 싶었지만 실제 경제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으로 결국은 문제가 또 발생을 했다라는 거. 그쵸? 자, 6문단. 마셜의 영향을 받은 케인스는, 자, 케인스라는 사람 새로운 학자가 등장을 했어요. 앞에서 피셔와 마셜 중에 마셜의 영향을 받았대요. 이 케인스는 어떤 점에서?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을 했대요. 아까 피셔와 마셜 중에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을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셜의 영향을 받은 케인스는 경제 주체들의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하며 통화 유통 속도와 금리 정책에 대한 고전학파의 견해를 뭐 했어요? 비판했대요. 오케이. 케인스는 고전학파의 견해를 비판했습니다. 고전학파는 누구를 비판했었지? 중상주의를 비판했는데 케인스는 고전학파를 비판했어요. 케인스는 화폐 보유 동기에는 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장래일에 대비하기 위한 동기 위에도 투기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장래일에 대비하기 위한 동기라는 거는 아까 마셸이 이제 주장했던 화폐 보유 동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케인스는 똑같이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은 했어. 마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나 얘는 플러스 그 이외에도 투기적 동기가 있다라는 거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투기적 동기 체크, 이게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이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이 투기적 변수가 있다라고 본 거죠. 투기는 불로소득을 얻으려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투기 이러면 되게 별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잖아요. 근데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고 가치의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경제학적으로는요. 그쵸? 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낮춰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가 상승하지만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케인스는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머지않아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통화량은 줄어들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케인스는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머지않아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그럼 통화량 줄어들겠네? 이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 투기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산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고 가치의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또 투기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 이런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는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면 통화량을 늘려도 물가 경기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투기적 동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량의 조절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셜과 피셔와는 다른 케인스의 주장인 거죠. 그쵸? 그래서 금리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 이에 대한 케인스의 통화 이론. 그래서 케인스는 마셜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화폐 보유 동기, 영향을 받아서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한 건 맞지만 얘는 그 화폐 보유 동기 중에서도 이제 투기적 동기라는 거를 언급해서 이제 이 투기적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이 통화량의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제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량의 조절보다는 때에 따라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주제는 화폐의 상대적 가치와 거시적 통화 이론의 그 발전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16세기 때 보디는 화폐 수량설 주장에서 화폐 양이 물가와 비례적 관계다 이렇게 보았고 그 다음 18세기 고전학파는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했어요. 중상주의 정책은 화폐용 귀금속을 늘리는 정책으로서 귀금속을 많이 모함으로써 무역함으로써 무역 흑자가 결국은 이 나라를 부하게 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화폐 가치 하락하고 국내 물가 상승할 거라고 이 고전학파는 이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셔의 교환 방정식과 마셜의 현금 잔고 방정식이 그 다음에 나타난 거죠. 그쵸? 이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거시경제 관점에서 지지하는 게 이제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었죠. 그쵸? 그랬고, 이 교환 방정식은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지지하면서 나타난 거고, 공식,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M과 P는 비례. 그쵸? 이렇게 본 거예요. 관련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통화량은 뭐에? P라는, 이 물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본 거죠. 이 피셔의 교환 방정식에. 그 다음 마셜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 중에 특히 화폐 보유 비율, 즉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차이는 피셔의 교환 방정식은 통화의 공급을 중심으로, 마셜의 현금 잔고 방정식은 화폐의 수요를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마셜은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을 해서 이 K라는 그쵸? 이 화폐 보유 비율을 넣었죠. 그래서 K값이 크면 통화의 원활한 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 둘 다 공통점은 이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결국 통화량 조절 수단이 있다면 물가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제 정책으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기준금리였던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클수록 채권 보유가 커지고 통화량 떨어지고 이런 관계 우리가 아까 중간에서 봤고 근데 이게 언제는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1930년대 대공황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이제 케인스의 주장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 케인스는 마셜의 영향을 받기는 했어요. 어떤 점에서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을 했다는 점에서. 하지만 얘는 화폐 보유 동기에 투기적 수요, 투기적 동기를 이제 부여를 해서 이제 투기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화량 투기적 수요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로만은 이제 통화량이 조절되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 늘려도 물가, 경기 상승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더 유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각각 뭐에 중심을 뒀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도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